남자한테 빌부터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나? 당신이야말로 이 화려한 순간을 마음껏 즐겨요. 어쩌면 당신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서는 마지막 파티가 될지도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정거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이 절망의 끝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으며 시작되는 통쾌한 복수와 진정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볼륨을 높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남편이 바람난 그날, 상간녀의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재산이 1,000억입니다. 고개만 끄덕이면 내일 바로 혼인신고하죠. 저는 3초간 망설이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덕분에 막바지 여름의 후텁지근한 공기가 조금은 가시는 듯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름 모를 불안감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10년 동안 힘들게 돈을 모아 장만한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그 널찍한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이 제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던 부드러운 실크 블라우스를 만지작거렸죠. 식탁 위에는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돼지 등뼈를 푹 고아 만든 묵은지 김치찜, 달콤 짭짤한 소갈비찜, 그리고 우리가 아직 가난했던 시절, 강원도 고향집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박한 메밀전까지. 벽시계는 규칙적으로 째깍거렸습니다. 벌써 짧은 바늘이 팔씨를 넘어섰지만 익숙한 도어록 해제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한 사람의 인생에 비하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부부로서 온갖 희로애락을 겪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꼭 10년 전 오늘 저와 민주는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섰죠. 그의 주머니에는 변변한 예물 하나 없었고 저는 수많은 부잣집 아들들의 구애를 뿌리치고 가난하지만 야망 있는 건축기사였던 그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10년 저는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제 삶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대학 졸업장도 막 날개를 펴려던 커리어도 모두 접어둔 채 그가 회사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삼시세끼 식사와 살림에만 매달렸습니다. 밤고시 마침내 도어록 소리가 들리며 길었던 상념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머리를 정돈하고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의 냉랭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꽂아둔 붉은 장미꽃도 이미 식어버린 저녁상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가방을 던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더니 피곤함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젖은 재킷을 벗겨주려 하자 그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휘청이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하자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죠. 앉아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제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듯 건조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 제가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인 뒤 우리 사이의 공간을 희뿌연 연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깃털처럼 가벼운 한마디였지만 그 파괴력은 수천 톤의 폭약보다 강력했습니다.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회사에 무슨 힘든 일이 있는지. 민주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싸늘한 미소였죠.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 단조로운 생활이 지겨워졌을 뿐이야. 나한테는 사회적으로 내 얼굴에 빛을 더해줄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해. 당신처럼 기름 냄새나 풍기는 가정주부가 아니라. 그는 가방에서 사진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준과 젊고 세련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과 최고급 리조트에서 다정하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회사에 비서로 입사한 지 1년쯤 된 유라. 제가 몇 번 마주치고는 싹싹하고 일 잘한다며 순진하게 칭찬까지 했던 여자였습니다. 민주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유라가 그의 아들을 임신했다고요. 제가 10년 동안 해주지 못한 일을 그녀가 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엄마와 아이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고 유라가 바로 그 자부심을 안겨준 여자라고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쁜 업무와 잦은 출장은 모두 다른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한 변명이었던 겁니다. 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제 10년의 청춘은 친정 어머니가 주신 금반지까지 팔아가며 당신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던 날들은 당신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밤새 곁을 지키던 시간들은 대체 무엇이었냐고. 민주는 경멸 가득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옛날 얘기 좀 그만해. 당신이 그때 보태준 돈 2배, 3배로 갚아줄게. 그럼 된 거 아니야? 돈 받고 어디든 조용히 사라져. 내 명예와 곧 태어날 내 아이 앞길에 방해되지 말고. 저는 눈앞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처럼 낯설었습니다. 순박하고 착했던 지난날의 청년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 손을 잡고 세상 끝까지 함께 가겠다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과 명예는 그를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허영과 사치를 뱉는 악마로요. 결혼기념일을 위해 차린 저녁상은 마치 우리의 결혼 생활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씁쓸한 뒷맛만을 남긴 채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마치 한 남자를 잘못 사랑하고 희생한 한 여자의 운명을 슬퍼하듯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파편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고 저는 차가운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쏟아지는 기억들이 제 마음을 헤집어 놓는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가 들풀로 엮은 반지로 무릎 꿇고 청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모든 걸 보상해 주겠다고 했었죠.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성공했지만 그가 제게 준 보상은 미리 작성된 이혼 서류와 뼛속까지 시린 독설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 때까지 저는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충혈되어 있었죠.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의 몸에서는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서명이 끝난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서명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니까.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유라랑 결혼식 올릴 거야. 유라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끝내고 싶어.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에 흠집 나면 곤란하거든.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번지며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단 3글자로 우리의 10년 세월이 깨끗하게 부정당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 조금의 후회도 없냐고. 민준은 시계를 보며 초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회, 당신 꼴을 좀 봐. 늙고 초라하고
온종일 부엌대기 신세잖아. 당신은 더 이상 내 옆에 설 자격이 없어. 알아서 돈 받고 조용히 물러나. 내가 험한 수단까지 쓰게 만들지 마. 그때 가서 원망해도 소용없어. 저는 웃었습니다. 쓰디쓴 냉소였죠. 그의 눈에 저는 그저 새롭고 화려한 물건으로 교체해야 할 낡은 소모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아마 고통이 극에 달하면 사람은 무감각해지나 봅니다. 저는 서류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마치 모든 미련을 끊어내는 칼날처럼 단호한 필체였습니다. 서류를 민준 쪽으로 밀어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서명했어요. 가지고 가요. 이제부터 각자 갈 길 가요. 당신 돈은 한 푼도 필요 없어요. 당신이 주는 돈 역겨워서 받지 못하겠네요. 민주는 서류를 집어들고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상한 척은 이 집에서 나가봐야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겠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한 푼만 달라고 구걸하지나마.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한때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아내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문이 닫히는 소리는 제 인생의 비극적인 한 막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단출한 옷 몇 벌과 오랫동안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회계약 서적,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만 챙겼습니다. 민준이 사준 옷, 가방, 보석들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그 배신자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은 무엇 하나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그 호화로운 집을 나설 때 몸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10년의 청춘, 결국 저는 빈손과 상처투성이 마음만을 가진 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께 어디든 이곳에서 먼 곳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붐비는 거리를 달리며 오가는 사람들을 보니 제가 얼마나 외롭고 길 잃은 존재인지 실감났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돌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시며 사위 자랑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부모님,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실까요? 저는 기사님께 한적한 공원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니 제 인생도 저렇게 시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아무것도 넘길 수 없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감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 남편과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하늘은 저에게 이토록 무심한 걸까?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무너지면 안 돼. 연로하신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민준에게 보여줘야 해. 당신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고. 오히려 훨씬 더 잘 살 거라고. 생존에 대한 의지가 제 안에서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한 뒤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섰습니다. 인생은 아직 길고 오늘 민준이 제 얼굴에 끼얹은 이 찬물은 제가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공원을 나와 저는 허름한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원룸을 구해 임시 거처로 삼았습니다. 방금 나온 고급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게 좁고 눅눅했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거짓과 냉대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잔혹한 현실을 외면하려는 듯 잠만 잤습니다. 하지만 굶주림과 생계에 대한 걱정은 저를 밖으로 나서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음속 울분을 조금이나마 씻어내줄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변 카페로 향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시키고 넘실거리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는
행복하게 손을 잡고 있는 연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아직 아물지 않은 제 상처를 바늘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한숨을 삼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그때 키가 큰 한 남자가 다가와 자리가 없다며 합석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거절하려다 그의 눈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깊고 아득한 슬픔을 담고 있으면서도 굳건함과 침착함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세련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신사적인 풍채에서는 묘한 고독감이 풍겨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으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남자는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강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역시 무거운 상념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가 저를 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만한건설 민준 대표님 아내 서연 씨 아니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제 이름과 전 남편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경계심을 품고 되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저에 대해 그렇게 잘 아시냐고. 그는 슬프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지훈이라고 소개했죠. 그는 제가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을 주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저를 경악하게 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유라의 남편입니다. 당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 말입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 스푼이 접시 위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좁을 수 있을까요? 배신당한 두 사람이 이렇게 기막힌 상황에서 우연히 마주치다니. 지훈 씨는 태연하게 스푼을 주어 제 접시 위에 다시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침묵했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라 지훈 씨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민준의 회사로 옮기려는 음모까지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질투나 분노, 미친 듯한 증오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 깊은 곳에 억눌린 실망과 고통만이 엿보일 뿐이었죠. 저는 지훈 씨를 보며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낯선 두 사람이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은 채 이 시끄러운 도시 한복판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역시 유라를 끔찍이 사랑하고 아꼈고 여왕처럼 떠받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뻔뻔한 배신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탄하거나 동정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때 민준이 맨손으로 사업을 일구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유능한 회계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신뢰가 담겨 있었죠. 그는 제 도움이 필요하며 자신 역시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저열한 남자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제 명예와 공정함을 되찾는 것이라고요. 그는 민준과 유라가 시장을 독점하고 자신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을 거라고요. 저는 말없이 앉아 지훈 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저를 짓밟도록 내버려 둘 만큼 성인 군자도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제 10년의 청춘과 삶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지훈 씨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당하게 일어서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똑똑하고 강단 있는 여자가 이대로 운명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지훈 씨는 일어섰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음료값을 계산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죠. 한강변 길 위로 길게 드리워진 그의 뒷모습은 고독하지만 산처럼 굳건해 보였습니다. 저는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보며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가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강렬한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제게 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낡은 문이 굳게 닫힌 후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인지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안에 커피는 썼지만 뒷맛은 달콤했습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요. 온갖 쓴맛을 다 봐야 비로소 행복의 가치를 알게 되는 법이죠. 저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대담한 결심이 제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밭길이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강변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후 3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지훈 씨에게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명함은 제 손 안에서 이미 모서리가 닳아버렸죠. 제가 머무는 작은 원룸은 해질녘이면 숨이 막힐 듯 답답해졌습니다. 옆방 신혼부부의 싸우는 소리, 보채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제 외로움을 더욱 사무치게 했습니다. 낡은 대나무 돗자리에 누워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싸움에 뛰어들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길까?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훈 씨의 나지막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은 먹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의 절제되고 예의 바른 관심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술에 취할 때마다 제게 막말을 퍼붓던 민준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지훈 씨는 내일 아침 도시 외곽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중요하게 논의할 사안이 있다고 했죠. 제 명예뿐만 아니라 거대 그룹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캐리어에서 가장 단정하게 남아있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하얀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 단순하지만 격식 있는 차림이었죠. 머리를 매만지고 옅은 립스틱을 발라 잠 못 이룬 밤의 초췌함을 가렸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지훈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저를 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그의 신사적인 행동에 조금 당황했지만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훈 씨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제 쪽으로 밀며 진지하지만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 서류들은 민준이 지훈 씨 회사의 일부 부패한 주주들과 결탁하여 공사 자금을 빼돌리고 유라 명의의 유령 회사로 자금을 세탁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법은 매우 교묘해서 저처럼 회계에 정통하고 민준의 사업 방식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치명적인 허점을 찾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겼습니다. 눈앞에서 숫자들은 춤을 췄고 보면 볼수록 민준의 야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집안일에만 몰두하는 동안 그는 저를 언제든 길거리로 내쫓을 준비를 하며 대규모 자산 빼돌리기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퍼지는 떨림을 억누르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겪고 있을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 제 주먹 쥔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어주었습니다. 마치 힘을 불어넣어 주려는 듯이. 그리고 그는 저를 깜짝 놀라게 할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과 결혼해달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일반적인 남녀 간의 사랑에 기반한 결혼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전략적 제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법적으로 정당한 아내, 재물을 관리하고 자금 흐름을 통제하며 무엇보다 민준과 유라의 진짜 얼굴을 폭로할 능력과 신뢰를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라는 오명 대신 당당한 신분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저를 짓밟았던 자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훈 씨는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자존심 강한 분이라는 거 압니다. 돈으로 당신을 사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이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가자는 겁니다. 당신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 집에 살지만 사생활은 철저히 독립적일 겁니다. 모든 일이 해결된 후 그때 당신이 떠나고 싶다면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시 일군 자산의 절반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지만 동시에 지극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는 제게 던져진 구명조끼 같았죠. 저는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준의 의기양양한 얼굴과 유라의 경멸, 어린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고향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도 났습니다. 딸이 남편에게 쫓겨나 타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지훈 씨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민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고, 아니, 수만 배는 더 잘 살 거라고. 저는 지훈 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짓을 찾으려 했지만 오직 진실함과 굳건함만이 보일 뿐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가시밭길이지만 더 큰 희망이 있는 새로운 길에 발을 들였음을 직감했습니다. 지훈 씨의 제안을 수락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준과의 이혼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법적으로 깨끗한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류에 서명은 했지만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죠. 지훈 씨가 동행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과거는 제 손으로 직접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끈을 스스로 끊어내어 제가 정말로 강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날 하늘은 제 마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대기석에 조용히 앉아 저처럼 순서를 기다리는 다른 부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울고불고 누군가는 시끄럽게 다투고 또 누군가는 저와 민준처럼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유라와 함께 늦게 나타났습니다. 유라는 몸에 딱 붙는 인부복을 입어 부른 배를 과시했고 손에는 번쩍이는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잔뜩 화장을 했지만 천박함은 가려지지 않았죠. 수수한 옷차림으로 홀로 앉아있는 저를 발견한 유라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민준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킥킥거렸습니다. 민준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 그는 턱을 치켜들며 물었습니다. 생각은 잘해봤냐고. 재산 분할을 요구할 거면 미리 말하라고요.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10년간 한 이불을 덮고 잤던 이 남자가 어쩌면 이렇게까지 낯설고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돈은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조정 불성립 확인서에 빨리 서명이나 해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서두르게 해줘요. 당신과의 관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민주는 저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냐고. 옆에 서 있던 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같은 중고를 누가 데려가겠어요. 아마 시골 부모님 댁에 가서 농사나 지으려고 서두르는 거겠죠. 저는 그런 저급한 인간을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당신이야말로 그 대표 자리랑 귀한 아내 잘 지켜요. 인과응보라는 말 누구에게나 해당되니까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법원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복도에 멍하니 서 있는 민준과 유라를 뒤로 한 채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했고 재산이나 자녀에 대한 분쟁도 없었기 때문이죠. 확인서를 손에 들고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비에 젖은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니 이상하게도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걸로 끝. 10년의 청춘, 10년의 부부의 연이 이제 얇은 A사 용지 한 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은 그 운명의 밤에 이미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이제 제 마음속에는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가 남은 짐을 챙겼습니다. 텅 빈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짧았지만 제게 자신과 인생을 돌아볼 시간을 준 이곳에 조용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골목을 나서자 지훈 씨가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려 제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행동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훔쳐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가볍게 미소로 인사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끈질긴 시선과 수군거림을 뒤로 한 채 차는 가난한 동네를 벗어나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가로수들을 보며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압니다. 민준과 유라의 더 많은 계략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든든한 동반자가 있으니까요. 운전 중인 지훈 씨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제 모든 능력을 다해 그를 돕고 저 자신의 공정함을 되찾겠다고.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 저와 지훈 씨는 구청에 도착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꽃다발도 결혼반지도 양가 친척들의 떠들썩한 축하도 없었습니다. 오직 상처투성이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서로에게 묻는 서류에 서명하고 있을 뿐이었죠. 담당 공무원은 저희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결혼하는 부부가 기쁨의 기색 하나 없이 마치 중요한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진지하고 엄숙했기 때문이겠죠. 혼인관계 증명서를 손에 드니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저는 법적으로 지훈 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민준의 전처 서연이 아니라 거대 그룹의 안주인, 꿈에서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신분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돌아보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날 믿어줘서 고마워요. 이제부터 우린 한 가족이니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겠어요. 그의 약속은 소박했지만 제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구청을 나와 지훈 씨는 강변 신도시에 있는 그의 저택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유럽풍의 현대적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웅장한 저택은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여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온기 없는 공간이었죠. 넓은 정원은 잡초가 무성했고 화단의 장미들은 돌보는 이 없어 시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 주인의 마음처럼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요. 2층에 당신을 위한 방을 따로 마련해뒀어요. 편히 쉬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춰놨으니 집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에 압도당했습니다. 눈부신 크리스털 샹들리에 정교하게 조각된 최고급 가구, 벽에 걸린 거대한 유화까지 모든 것이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작은 장식품, 신선한 꽃, 따뜻한 가족사진 같은 것들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흰색 톤의 넓은 방에는 강이 내다보이는 큰 창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푹 쉬어요. 오후에는 옷이랑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갑시다. 내일부터 회사로 출근해야 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는 푹신하고 이불에서는 좋은 향기가 났지만 마음은 텅 빈 듯 공허했습니다. 어젯밤에 작고 초라했던 원룸이 떠올랐고 혼자 먹던 소박한 밥상, 그리고 더 멀리는 민준과 함께 눈물로 지새우던 식사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인생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쫓겨난 빈털털이었는데 오늘 저는 새로운 신분으로 호화로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민준과 유라는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해 있겠죠. 그들이 경멸했던 여자가 지금 통쾌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지훈 씨의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수 몇 병과 와인 몇 병이 전부였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는 역시 이런 부분에 서툴구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쌀과 달걀을 찾아 급하게 따뜻한 달걀죽 2그릇을 끓였습니다. 지훈 씨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주방에서 분주한 제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이 집에서 아침 음식 냄새가 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보통은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출근하거든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어색했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지훈 씨가 어제 미리 준비해준 오피스룩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세련된 네이비색 정장은 제 몸매를 돋보이게 했고 같은 톤의 하이힐을 신으니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훨씬 더 우아하고 당당하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눈빛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다워요. 자, 이제 갑시다. 모두에게 당신의 귀환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된 채 지훈 씨의 고급 세단은 넓은 도로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져 황제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저는 긴장감과 함께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눈부신 햇살을 반사하는 푸른 유리벽의 초고층 빌딩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지훈 씨가 오랜 시간 공들여 이룩한 성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늘 냉정하던 회장님이 낯선 여자와 함께 나타나자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는 별다른 소개 없이 비서에게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하라고만 했습니다. 회장실은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해 있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넓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도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짙은 갈색 가죽 소파에 앉게 하고 직접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향긋한 연잎차 향이 제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대해야 할 자들의 실체를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남녀 간의 애정 문제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악랄한 음모입니다. 지훈 씨가 빔 프로젝터를 켜자 화면에 복잡하게 얽힌 자회사 구조도와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익숙한 이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의 만한 건설. 그는 민준이 유라와 손을 잡고 황제그룹이 진행 중인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유령 회사를 설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재 가격을 몇 배로 부풀리고 결산 서류를 조작하여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황제그룹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한 것이죠.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불량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사고라도 발생하면 지훈 씨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그들은 거액을 챙겨 유유히 사라질 계획이었죠. 저는 지훈 씨의 설명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민준이 야심가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무모하고 비양심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과 내연녀의 배를 불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삼다니 지훈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가 민준의 회계 처리 방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외부인은 발견하기 힘든 재무 보고서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죄를 주주총회와 법 앞에서 명백히 밝힐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주세요. 그래야만 이 끔찍한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의 숫자들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 직업의식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입찰 관련 서류와 세금 계산서를 더 자세히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민준이 사용한 교묘한 수법들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위조된 직인, 가짜 서명, 불투명하게 처리된 접대비와 선물 비용. 저는 지훈 씨에게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짚어주고 그가 어떻게 회사 돈을 개인 자금으로 둔갑시켰는지 분석해 주었습니다. 지훈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감탄으로 빛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날카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았군요. 민준과 유라의 진실은 단순한 사랑의 배신을 넘어 사업에서의 잔인함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심으로 역겨웠습니다. 끝없는 탐욕 때문에 도덕과 법을 짓밟는 인간들. 저는 지훈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가 짊어진 압박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악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은 저 배신자들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지훈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지친 얼굴에 드물게 피어난 안도감 어린 미소였죠.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굳건한 그의 손은 앞으로의 가시밭길에 대한 믿음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회장 직속, 수석 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훈 씨는 저를 회계 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초빙한 재무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을 배정받았습니다. 업무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최신 장비가 완비된 곳이었죠. 전문적인 업무 환경에 복귀하자 저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엌 한 구석에 묻어두었던 젊은 날의 열정과 에너지가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펑퍼짐한 실내복 대신 세련된 정장을 입었고 긴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가벼운 화장을 한 얼굴에서는 세상의 풍파를 겪은 여인의 성숙함과 날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회사를 활보했고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모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와 지훈 씨의 관계를 두고 수군대던 소문들은 점차 사라졌고 대신 제 실력에 대한 존경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매일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장부와 서류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그룹 전체의 재무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 숫자 하나하나를 대조했습니다. 엄청난 꼼꼼함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작업이었습니다. 단서를 찾기 위해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지훈 씨는 과로하는 저를 안타까워하며 종종 야식을 가져다 주고 휴식을 취하라며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배려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피로와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서류 검토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공사 현장으로 나가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장화를 신은 채 진흙탕을 걸으며 엔지니어들과 인부들에게 자재 출처와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조사를 통해 서류상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심각한 비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고강도 철근을 일반 철근으로 대체하거나 콘크리트 배합 과정에서 시멘트 양을 줄이는 등의 문제들이었죠. 이 모든 귀중한 정보들은 민준과 그의 공범들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로서 제 수첩에 꼼꼼히 기록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재 창고를 불시에 점검하러 갔다가 우연히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물건을 옮기라며 거만하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리더의 풍채를 풍기며 들어서자 민준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촌스럽고 초라했던 아내가 이제는 눈부신 아름다움과 권위를 가진 모습으로 자신의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는 제게 다가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연기 한번 잘하네. 남자 치마폭에 쌓여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꽤 많은 걸 바쳤나 보지? 저는 흔들림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착각하지 마. 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두 발과 머리로 이 자리에 섰어. 당신이야말로 얼마 남지 않은 자유나 실컷 즐기시지.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고 했어. 당신이 저지른 짓들,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멍하니 서 있는 민준을 뒤로하고 통쾌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경멸을 감내하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짜 제 모습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한 달간의 쉼없는 노력 끝에 저는 마침내 민준과 유라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는 특별 재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를 손에 들자 마치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시한폭탄을 든 기분이었습니다. 건조한 숫자들은 살아 숨쉬며 그들의 탐욕과 사기, 횡령죄를 명백하고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지훈 씨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 씨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서는 저를 보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결과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 장씩 넘기며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룹의 자금이 어떻게 유라의 유령 회사들로 흘러 들어갔는지, 돈 세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중간 단계를 거쳤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민준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는지를 명확히 짚어주었습니다. 횡령액은 총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누구라도 경악할 만한 거액이었죠. 저는 제가 공들여 수집한 위조된 회계 기록과 증빙 서류 하나하나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민준의 신복들이 한밤중에 불량 자재를 실은 트럭을 공사장으로 몰래 들여오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까지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빈틈없이 들어맞아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 없는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설명에 집중했고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저에 대한 깊은 감탄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감동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정말 대단해요. 그룹의 전체 감사팀도 해내지 못한 일을 서연 씨가 해냈어요. 이 증거들이라면 민준과 유라를 법정에 세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는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에게 너무 큰 빚을 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린 부부이자 파트너잖아요. 당신을 돕는 것이 곧 저의 정의를 되찾는 일인걸요. 하지만 저는 지훈 씨에게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는 교활한 자입니다. 그는 분명 퇴로를 마련해뒀을 것이고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손쓸 틈도 없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최적의 타이밍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음 주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수사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민준과 유라가 애써 쌓아 올린 허상의 제국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 씨는 첫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강변의 조용한 레스토랑을 택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죠. 두 사람은 레드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흔들리는 촛불이 우리 두 사람의 환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처음으로 지훈 씨가 그렇게 많이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늘이 없었고 희망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다가올 좋은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두 영혼 사이의 유대감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부부가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살아있는 숫자들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를 어두운 진창에서 건져내 진실과 정의의 빛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을 때 민준과 유라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화려한 금박 청첩장 한 통이 지훈 씨 사무실로 직접 배달되었습니다. 수신인 안에는 지훈 회장님과 서연 사모님이라고 적혀 있었죠. 청첩장을 손에 든 저는 그들의 뻔뻔함과 오만함의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결혼식에 초대한 것은 어떤 의리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명예와 행복의 정점에 있고 우리는 불쌍한 패배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훈 씨가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고 싶어요. 아니면 사람을 시켜 선물만 보낼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야죠.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가야 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피해야 하죠? 게다가 법의 심판을 받기 전 그 배신자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볼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그 나약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의 강인함에 대한 찬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과 유라의 결혼식은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수천 송이의 수입 장미로 화려하게 장식된 연회장, 입구에 길게 늘어선 슈퍼카 행렬, 하객들은 모두 제게 유력 인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와인색의 이브닝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우아한 디자인은 제 어깨선과 하얀 피부를 돋보이게 했죠. 머리를 높게 올리고 지훈 씨가 선물한 진주 액세서리를 착용했습니다. 저는 이곳의 어떤 사모님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고혹적이고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가 내민 팔에 제 팔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감탄과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연 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준과 유라는 입구에서 하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반짝이는 크리스털이 가득 박힌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짙은 화장으로도 임신의 피곤함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가서자 민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감히 이곳에 나타날 줄은, 그리고 이렇게 눈부시게 변신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후회, 그리고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거만한 척하며 익숙한 비아냥거림으로 말했습니다. 이야, 전처가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역시 팔자가 피니 사람이 달라지는군. 하지만 너무 우쭐대지는 마. 자기 것이 아닌 건 조만간 잃게 마련이니까. 남자한테 빌부터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나? 옆에 서 있던 유라도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도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거겠죠. 누가 언니 같은 사람을 정식 아내로 맞이하겠어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그 독설 앞에서도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난 내 능력으로 살지 남의 남편이나 훔치는 비열한 수단으로 살지는 않아요. 당신이야말로 이 화려한 순간을 마음껏 즐겨요. 어쩌면 당신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서는 마지막 파티가 될지도 모르니까. 제 말에 민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가 막 욕설을 퍼부으려던 찰나 지훈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 민준은 주눅이 들었죠. 우리는 그들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는 분노와 혼란에 빠진 신혼부부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파티는 시끄럽고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신없는 음악 소리,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축배의 소리, 민준과 유라는 테이블을 돌며 술을 권했고 두둑한 축의금 봉투와 영혼 없는 아첨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구석진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눈앞에서 펼쳐지는 위선적인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늘을 위해 제가 정성껏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곧 전달될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를 무대 위로 초대해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따를 때 저는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내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선물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웨이터는 무대로 다가가 민준에게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랜 친구분께서 보내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모든 하객분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지금 바로 열어보시길 부탁하셨습니다. 민준은 중요한 거래처에서 보낸 값비싼 선물일 거라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나게 포장지를 뜯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의 물건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금은보화나 슈퍼카 열쇠가 아닌 얇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새하얗게 질려갔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불법 자금 이체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제가 지훈 씨의 인맥을 통해 미리 입수한 자산 동결 통지서가 들어 있었죠. 옆에 서 있던 유라도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자 궁금한 듯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와 자산 동결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그녀는 거의 실신할 뻔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잔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무대 위를 가리켰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죠. 민준은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손안의 서류를 구겨버리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파티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연회장을 훑었고 저의 차갑고 평온한 눈빛과 마주쳤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끝이 왔다는 것을, 조금 전 저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극심한 공포가 그의 얼굴에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행복한 신랑 연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유라의 손을 끌고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어리둥절한 하객들과 중단된 파티를 남겨둔 채 저는 그들의 허둥대는 뒷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탐욕 때문에 스스로 미래를 불태워버린 자들에 대한 연민. 파티가 끝나고 저와 지훈 씨는 여유롭게 자리를 떴습니다. 비는 그쳤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우리는 조금 전 민준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 심리적인 공격은 수천 개의 칼날보다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제 그들은 매일 공포에 떨며 살게 되겠죠. 저는 그의 지지와 도움에 감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차에 거의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민준이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빈 술병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술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악독한 년, 감히 내 결혼식을 망쳐 죽여버리겠어.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다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준이 술병을 든 손을 높이 치켜들어 제 머리를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 단단한 손 하나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수호신처럼 나타나 민준의 팔을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민준은 술병을 떨어뜨렸죠. 지훈 씨는 민준을 거칠게 밀어내고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든든한 등이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똑바로 가리키며 주차장의 정적을 깨는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다시는 내 아내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가진 증거들만으로도 넌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알아서 뒷수습이나 잘해. 민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증오심과 함께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지훈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훈 씨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우리를 향해 힘없는 협박 몇 마디를 중얼거리더니 초라한 모습으로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유라가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황급히 남편을 택시에 태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등 뒤에 서서 여전히 공포로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지훈 씨가 돌아보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다친 곳은 없냐고. 그는 제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부주의해서 그가 당신에게 접근하게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감동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남자로부터 진정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 씨는 단순한 파트너나 서류상의 남편이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소동 이후 민준과 유라는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들은 미친 듯이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고향의 친척과 친구들에게서 걸려온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깼습니다. 모두들 제가 바람을 피우다 남편에게 들켜 쫓겨났다는 소문, 그리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재벌을 유혹했다는 소문의 진실을 물었습니다. 저는 귀가 먹먹해지고 손발에 힘이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알고 보니 유라가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헛소문을 SNS에 퍼뜨리고 심지어 사람을 고용해 제 고향 마을까지 내려보내 험담을 하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거짓된 이야기를 꾸며내 저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민주는 저에게 속은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악의적인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 평화롭던 시골 마을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제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동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매어 있었죠. 아가, 사람들이 왜 너를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거니? 내가 정말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야?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자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꾸며낸 거짓말일 뿐이니 저를 믿어달라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부모님이 겪고 계실 고통과 수치심은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헛소문 하나가 한 가문의 명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민준과 유라가 저를 공격하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욕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부모님께 상처를 주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울고 있는 제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든든함을 느꼈고 점차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떳떳하다면 두려울 것 없어요. 진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유라가 사람을 고용해 헛소문을 퍼뜨린 증거는 이미 확보해뒀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여전히 당당하고 굳건하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해요. 제가 일정을 조정해서 함께 내려갈게요. 우리가 같이 여론에 맞서는 겁니다. 지훈 씨의 제안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서류상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저를 이해하고 아픔을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 앞에 서서 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 사악한 자들이 제 가족의 정을 갈라놓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제 눈빛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예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싸움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훈 씨의 차는 익숙한 시골길을 달려 저를 낳고 자란 고향으로 데려갔습니다. 풍경은 예전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은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푸른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차가 집 앞에 멈추자마자 부모님께서 이미 나와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달 못 뵌 사이에 부쩍 늙으신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지고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깊어진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어머니를 와락 껴안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앙상하고 떨리는 손길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죠. 돌아왔으면 됐다. 엄마, 아빠 곁에 있으면 아무도 널 함부로 못해. 옆에서 계시던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훈 씨를 경계심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부모님께 지훈 씨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훈 씨예요. 제 새 남편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제가 힘들 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지훈 씨는 예의 바르게 부모님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공손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부모님은 조금 놀라셨지만 긴장이 풀어진 듯 보였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지훈 씨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낯선 고급차를 보고 호기심이 생긴 동네 사람들이 대문 밖으로 몰려와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지훈 씨의 손을 꼭 잡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익숙한 이웃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저에 대해 수군거리시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이혼한 건 전 남편의 외도와 배신 때문이지 제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헛소문들은 저를 모함하기 위해 그들이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모님께서 저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부모님을 뵙고 조상님들께 제가 여전히 고개 떳떳이 들고 양심의 부끄럼 없이 살고 있음을 고하기 위함입니다. 저의 진심 어리고 당당한 말에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다가 제 곁에서 저를 지키고 서 있는 지훈 씨의 듬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지훈 씨의 존재와 저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그들의 의심을 어느 정도 씻어주었을 겁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착하고 바르게 자랐는데 필시 나쁜 놈들한테 당한 걸 거야. 사람들은 하나둘씩 흩어졌고 작은 시골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점심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토종닭을 잡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토랑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지훈 씨는 아주 맛있게 식사하며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연신 칭찬했고 어머니는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다시 웃음을 되찾은 부모님을 보니 제 마음도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지훈 씨에게 술잔을 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연이를 자네에게 맡기네. 부디 우리 딸을 아끼고 보듬어주게.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아이야. 지훈 씨는 제 손을 잡고 아버지를 보며 약속했습니다. 아버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곁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낡은 창호지 문 밖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우리를 짓밟아도 가족은 언제나 가장 평온한 안식처이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두 팔 벌려 안아주고 힘을 주는 곳이라는 것을 내일이면 저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등 뒤에는 언제나 부모님과 지훈 씨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고향에 다녀온 후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썩은 뿌리를 모두 뽑아내겠다는 결심으로 더욱더 일에 몰두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비용 지출 내역을 재검토하던 중 저는 의심스러운 우연을 발견했습니다. 오전에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막 승인된 그룹의 입찰 가격이나 경영 계획 같은 내부 정보가 오후가 되면 경쟁사, 특히 민준의 유령 회사 보고서에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회사 고위층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용의자들의 범위를 좁혀나갔습니다. 오랜 경력의 회계사로서의 직감으로 저는 그룹의 회계팀장인 김 부장에게
주목했습니다. 김 부장은 오랫동안 근무하며 지훈 씨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잦은 야근과 외출, 그리고 월급에 비해 눈에 띄게 사치스러워진 씀씀이. 저는 비밀리에 김 부장의 사내 시스템 접속 기록과 업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그녀가 점심시간이나 심야 같은 민감한 시간대에 중요한 파일들을 낯선 이메일 주소로 전송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IT 부서에 의뢰해 수신 이메일에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IP는 바로 민준의 회사 주소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김 부장이 바로 민준이 심어놓은 정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그녀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그녀가 발뺌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 뻔했습니다. 현장을 덮쳐야 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와 함께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훈 씨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서연 씨 뜻대로 해요. 완벽한 연극이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짜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지훈 씨는 새로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입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입찰가는 매우 매력적이었지만 실은 함정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관련 자료는 정교하게 만들어져 김 부장을 포함한 소수의 임원에게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김 부장이 서류를 손에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이 탐욕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그날 점심 사내 CCTV에는 김 부장이 몰래 자료를 복사한 뒤 이메일을 보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관제실에서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탐욕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해 양심과 은혜를 저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이. 저는 모든 영상과 로그 파일을 증거로 저장했습니다. 이제 물고기는 미끼를 물었고 우리는 적절한 때에 낚싯줄을 당겨 이 배신자들을 일망타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김 부장이 미끼를 확실히 물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저와 지훈 씨는 계획의 다음 단계, 즉 작은 미끼로 큰 물고기를 낚는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큰 수였지만 성공한다면 민준의 야망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강 생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라는 가짜 프로젝트 서류를 공들여 준비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 유령 프로젝트는 환상적인 가상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이 프로젝트의 재무 계획서를 작성하며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률을 부풀려 넣어 상대방의 탐욕을 자극했습니다. 동시에 지훈 씨가 자금난에 시달려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맞추기 위해 급하게 공동투자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가짜 기밀 정보를 교묘하게 흘렸습니다. 민준이 끼어들어 프로젝트를 가로챌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훈 씨는 그룹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프로젝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문을 시장에 퍼뜨렸습니다. 충실한 정보원인 김 부장은 어떤 정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그녀가 유령 프로젝트 서류 전체를 몰래 복사해 즉시 민준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에서 성공적으로 전송된 이메일을 확인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민준이 우리가 떠먹여준 맛있는 미끼를 완전히 삼킨 것입니다. 그는 분명 자신이 지훈 씨의 약점을 잡았다고 확신하고 이 프로젝트를 쟁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었습니다. 연극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훈 씨는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재정 능력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면서도 굳건한 척하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고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 퍼진 소문에 더욱 신빙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민주는 집에서 TV를 보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시대가 왔다고
돈으로 지훈 씨를 짓밟고 이 황금 프로젝트를 빼앗아 부동산 업계의 제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사이 저와 지훈 씨는 조용히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민준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이 법의 감시망 안에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유령 프로젝트에 뛰어들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을 속이는 그의 모든 행적에 대한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덫은 이미 놓였고 탐욕스러운 짐승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되면서도 흥분되었습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민주는 김 부장으로부터 기밀 자료를 받은 후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는 제가 그려낸 꿈 같은 재무보고서의 숫자들을 맹신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단숨에 정상으로 올려줄 기회라고, 지훈 씨를 이길 뿐만 아니라 도시 최고의 부동산 거물이 될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탐욕이 그의 눈을 멀게 해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의심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민주는 미친 듯이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 자산 전체를 담보로 잡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유라의 개인 부동산까지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살인적인 금리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만 따내면 즉시 빚을 갚고도 엄청난 이익이 남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유라 역시 남편을 부추겼습니다. 그녀는 여왕이 되는 꿈에 부풀어 민준에게 비상금 한 푼 남기지 말고 모든 자본을 쏟아부으라고 종용했습니다. 입찰에서 확실히 이기기 위해 민준은 돈을 써서 부패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그의 모든 어두운 행동이 몰래 카메라에 찍혀 제 손으로 직접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면서도 자신이 이겼다고 거만하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나 한강 프로젝트는 반드시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죠. 저는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탐욕은 정말 사람을 가장 빨리 죽이는 독약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명예와 미래까지도 결과가 이미 정해진 도박판에 걸어버린 것입니다. 지훈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면 바로 발밑에 낭떠러지도 보지 못하게 되나 봅니다. 입찰 서류 제출일. 민주는 과도한 자신감에 찬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훈 씨를 곁눈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지훈 씨, 이번엔 은퇴 준비나 단단히 하쇼. 당신 시대는 끝났으니까. 지훈 씨는 그저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법이죠.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지켜봅시다. 저는 지훈 씨 곁에 서서 민준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당신의 끝이 곧 다가왔으니 이 헛된 영광이라도 마음껏 즐기시길. 민준은 자신의 모든 희망과 어리석음이 담긴 두툼한 입찰 서류를 제출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돌아갔습니다. 입찰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회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준과 유라는 가장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들의 얼굴은 마치 자신들이 이 행사의 주인인 양환하게 빛났습니다. 유라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계속 속삭였습니다. 지훈 씨와 저는 맞은편에 평온하고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벌어질 시나리오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조금의 불안감도 없었죠.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는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만한건설의 이름이 불리기를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는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한강 신도시 프로젝트의 낙찰자는 민준의 만안건설이 아닌 해외의 다른 유력 컨소시엄이라고. 회의장은 경악으로 술렁였고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완전히 가셨죠. 그는 벌떡 일어나 결과에 부정이 있었다며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최고가를 써냈는데 어떻게 질 수 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서야 사회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만안건설의 서류가 비록 입찰가는 높았지만 재무 능력과 자금 출처의 합법성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게다가 민준이 돈을 쏟아붓고 있던 프로젝트는 실제로는 상세 계획 허가조차 받지 않은 서류상의 프로젝트였으며 그가 미리 사들인 땅들은 모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상업적 가치가 전혀 없는 땅이었다고. 민준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은 뒤집혔고 입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땅을 계약하고 자재를 사고 뇌물을 주기 위해 빌린 수백억 원의 돈이 모두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훔쳐낸 가짜 정보에 속아 쓸모없는 자산을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유라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왕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대신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과 파산의 위기가 눈앞에 닥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경제범죄수사팀이 갑자기 회의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사기, 횡령, 탈세,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민준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낭독했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차가운 수갑이 민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따라가려 했지만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승자의 통쾌함이 아니라 인생의 인과응보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민준은 배신과 탐욕을 뿌렸고 이제 그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서연 씨. 정의가 실현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침내 저의 억울함과 수모가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란스러운 회의장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렀고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지훈 씨는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는 내내 우리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해와 공감의 침묵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저택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바로 침실로 가지 않고 서재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은한 노란 불빛의 스탠드를 켜자 그의 그림자가 벽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고독하고 무거운 생각에 잠긴 모습,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말로 표현하기 힘든 슬픔이 남아있다는 것을. 결국 민주는 한때 그의 파트너였고 유라는 그가 사랑했던 아내였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내려가 인삼차를 끓였습니다. 지훈 씨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즐겨 마시던 차였죠. 따뜻하고 진한 인삼향이 공간에 퍼지며 깊은 밤의 냉기를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서재로 올라가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지훈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수면 부족과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더니 의자를 당겨 제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제가 따뜻한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몸 좀 녹이세요. 지난 일은 이제 잊어버려요. 지훈 씨는 찻잔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그의 얼굴에 닿자 이마에 주름이 조금 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이 순간 당신이 곁에 없었다면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이번 승리는 값지지만 치른 대가도 너무 크네요. 수년을 공들여 이룩한 것들이 결국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손에 무너지는 걸 봐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함께 겪었던 지난 폭풍 같은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고통과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났을 때의 절망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훈 씨 역시 아내의 외도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에서 느꼈던 고독감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역경 속에서 만난 두 개의 동질적인 영혼은 진심과 공감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제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의 결혼은 처음엔 계약이었고 복수를 위한 협력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당신이 얼마나 멋진 여자인지 깨달았어요. 당신의 강인함,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뺨이 뜨거워졌죠. 지훈 씨의 진심 어린 고백은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제 영혼을 적시는 시원한 샘물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기댈 곳이 되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로의 곁에 앉아 이 드문 평화의 순간을 즐겼습니다. 창밖에는 밝은 달이 떠올라 정원에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우리 사이는 단순한 동지애가 아닌 더 신성한 감정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 다져진 진정한 부부의 정으로. 그 후 며칠 동안 만한건설 대표의 구속 소식은 모든 신문과 온라인을 도배했습니다. 민주는 사기, 횡령, 탈세, 입찰, 비리, 뇌물 공여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어 여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라와 김 부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와 지훈 씨 역시 증거 제출과 수사 협조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곳 취조실에서 저는 민준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불과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는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잠을 못 자 눈은 오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의 눈에는 극도의 증오심이 스쳤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뒤늦은 후회도 섞여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제가 수집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기밀 정보 교환 이메일, 녹음 파일과 몰래카메라 영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유령회사 설립과 공사 대금 횡령부터 유령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불법 대출까지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탐욕과 유라의 부추김에 눈이 멀어 빠른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수사관이 저에게 피의자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전처이며 내연녀 때문에 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또한 제가 어떻게 그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를 막으려 노력했는지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저의 논리 정연한 증언에 수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저와 지훈 씨의 용기 있는 범죄 고발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구치소로 이송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던 민준이 갑자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해라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더 이상 원망은 없었고 한 인간의 몰락에 대한 공허함과 안타까움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죗값을 치르세요. 그게 당신이 저지른 잘못을 갚는 유일한 길이에요. 호송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한때 제 청춘의 모든 것이었던 남자는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배신자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린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민준의 사건은 연쇄적인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만안건설은 자산이 동결되고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은행과 사채업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회사와 민준의 집으로 몰려와 빚을 갚으라며 아우성쳤습니다. 그들은 기물을 파손하고 현수막을 내걸며 전례 없는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한때 민준에게 충성했던 직원들도 등을 돌렸고 밀린 임금과 보험금 문제로 회사를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임신 중이던 유라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녀의 개인 자산 역시 처벌 집행을 위해 압류되었습니다. 호화로운 집도 고급 차도 명품도 모두 잃은 그녀는 흉악한 채권자들의 추격을 피해 허름한 여관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임신한 몸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까지 더해져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초췌해졌죠. 궁지에 몰린 유라는 해외 도피를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숨겨두었던 남은 보석과 금품을 챙겨 민준을 감옥에 버려두고 혼자 멀리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녀는 불법 미립국 조직과 접촉하여 심야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옷으로 온몸을 꽁꽁 감싸고 마스크를 쓴 채 작은 가방을 들고 두려움에 떨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을 막 떠나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쳐 버스를 막아섰습니다. 유라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수사관들의 감시망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과 함께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유라는 목숨만 살려달라며 울부짖었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자산은닉 및 범죄 방조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유라의 체포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구치소에 있던 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실신했습니다. 그가 가족과 아내까지 버리며 팔았던 여자가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라의 배신은 그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감옥살이보다 더한 고통이었죠.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려 누워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끓여주던 따뜻한 밥과 저의 조용한 희생이 떠올랐지만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는 그렇게 잔혹하고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민준과 유라가 구속된 후 법적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훈 씨 측 변호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확실한 증거들로 민준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하게 할 수 있으며 횡령한 금액 전액을 배상하게 만들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옆에서 조용히 제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대적인 존중이 담겨 있었죠. 저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차가운 숫자들과 공소장은 방금 지나온 비극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구치소에서 본 민준의 절망적인 눈빛과 체포될 때의 유라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증오는 독약과 같습니다.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자기 자신이 먼저 서서히 죽어갈 뿐입니다. 저는 정의를 되찾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이제 그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굳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서류 뭉치를 내려놓고
변호사와 지훈 씨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사업, 명예, 가족, 그리고 자유까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법이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겁니다. 제가 더 개입해서 일을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언제 끝이 나겠어요. 그가 뉘우치고 새 삶을 시작할 기회는 남겨주고 싶어요. 변호사는 제 결정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동의를 구하듯 지훈 씨를 쳐다보았죠. 지훈 씨가 따뜻하고 이해심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당신의 그 너그러움이 바로 제가 당신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겼어요. 하지만 가장 위대한 승리는 적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것이니까요. 제 결정은 가명 사유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주는 구치소에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제게 다시 한번 감사와 사죄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복귀하면 반드시 양심적으로 살아 속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민주는 서로에게 아무런 빚도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저는 용서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시간은 흘러 모든 풍파는 과거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회사의 암적인 존재들을 제거한 후 지훈 씨의 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룹에서 일하며 지훈 씨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관계 역시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더 이상 낯선 사람의 거리감은 없었지만 그 미묘한 경계를 깨고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오후 하늘이 티 없이 맑던 날 지훈 씨가 강변에 바람 쐬러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온을 찾고 싶을 때마다 찾던 곳이었죠.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산책로를 걸으며 유유히 떠다니는 유람선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지훈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듯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 당신에게 결혼을 제안했을 땐 오직 이익과 복수를 위해서였죠. 유라의 배신 이후 제 심장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의 부드러움, 강인함, 그리고 너그러움이 제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녹여주었고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숨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지훈 씨는 제 두 손을 잡고 자신의 따뜻한 손 안에 감쌌습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모습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을 보고 싶고 당신이 해준 밥을 먹고 싶고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더 이상 서류상의 부부로만 남고 싶지 않아요. 진짜 남편으로서 남은 평생 당신을 돌보고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고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세련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나와 다시 한번 결혼해 주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오직 사랑을 위해서. 저는 반짝이는 반지를 보다가 제 앞에 진심 어린 얼굴을 보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눈가를 적셨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수많은 폭풍우 끝에 찾아온 진정한 사랑과 평온한 안식처를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지훈 씨는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드넓은 세상 속에서 두 개의 심장이 하나의 박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며 강변에서의 낭만적인 청혼 후 저와 지훈 씨는 가족과 조상님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우리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한 작은 의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성대한 파티를 여는 대신 제 고향 집으로 내려가 친척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소박하고 따뜻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의 가장 기쁜 날을 저의 본 모습처럼 소박하고 정겹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부모님의 작은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죠. 두 분은 이른 아침부터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 두셨던 붉은색 한복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환하게 피어났고 행복감에 주름살마저 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분주하게 오가며 젊은이들에게 상을 펴고 천막을 칠하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제 마음도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 씨는 차에 선물을 가득 싣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밝은 회색 정장을 입어 아주 멋지고 신사적으로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능숙하게 고기를 썰고 채소를 다듬는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서연이가 정말 복이 많다며 부자에다 성실하기까지 한 남편을 얻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도시 사람이라는 거리감 없이 모두와 어울리는 지훈 씨를 보며 저는 하늘이 제게 이렇게 멋진 남자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의식은 조상님들의 위패 앞에서 경건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버지는 향을 피우고 딸이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음을 조상님들께 고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곁에 서서 공손하게 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께 술잔을 올리며 이렇게 현명하고 효심 깊은 딸을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가 가족 앞에서 평생 저를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겨운 식사 자리는 떠들썩한 축하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모두들 저희의 행복을 위해 건배했고 어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즐겁게 대화하는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은 이따금씩 사랑스럽게 저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행복은 큰 집이나 좋은 차 혹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소박한 순간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와 지훈 씨는 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달을 보았습니다. 시원한 들바람이 불어왔고 논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죠. 지훈 씨가 저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에 와줘서, 내게 믿음과 희망을 줘서 고마워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었고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저와 지훈 씨가 정식으로 부부가 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삶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강물처럼 평온하고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치열한 비즈니스 전쟁도 이해타산을 따지는 계산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가 가진 행운을 불행한 이웃들과
어떻게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안정궤도에 오른 후 지훈 씨는 젊은 경영진에게 운영의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가족과 사회 공헌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바라기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직접 계획을 세우고 모든 현장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재단 설립 1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지방의 가장 가난한 산골 마을로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렸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지만 차 안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요. 화장이나 비단 옷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아름다움.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웃었습니다. 익숙한 온기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주민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얇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몰려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눈망울은 아침 이슬처럼 맑았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쌀, 소금, 이불 같은 생필품과 가난하지만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고단한 어머니, 할머니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환한 미소를 보며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남을 돕는 기쁨이 무언가를 소유하는 기쁨보다 수천 배는 더 크다는 것을. 그곳에서 저는 란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처지는 과거의 저와 똑같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낡은 오두막에서 늙은 어머니에게 의지해 살고 있었죠. 란을 보니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절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거친 손을 잡고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저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사업,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란은 저를 끌어안고 감사와 믿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늦은 오후, 붉은 노을이 하늘 한쪽을 물들일 때 저와 지훈 씨는 산골집 폼마루에 앉아 웅장한 산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한 산바람이 풀과 꽃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지훈 씨가 뒤에서 저를 안으며 제 어깨에 턱을 가볍게 기댔습니다. 그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보여요? 우리가 사랑하고 나눌 줄 알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충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과 유라가 생각났습니다. 민준은 20년형을, 유라는 범죄 방조 및 자산은닉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통쾌함이나 원망은 없었고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세월은 흘러 우리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처음처럼 변함없었고 오히려 더 깊고 애틋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늙어가며 텃밭을 가꾸고 닭을 키우고 회사 직원들의 아이들이 자라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매일 오후 손을 잡고 강변을 산책하는 노부부의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의 아름다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선량하게, 그리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을 위한 행복한 결말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여성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배신과 상처로 얼룩지더라도
부디 강하게 일어서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는 언제나 희망의 빛이 있으며 자신과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행복은 반드시 미소 짓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언제나 태양을 향해 피어나는 해바라기처럼 가장 좋은 것들을 향해 살아가세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슬픈 페이지도 있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행복한 결말도 있습니다. 저와 지훈 씨, 그리고 민준과 유라의 이야기는 바로 인생의 인과응보에 대한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제가 깨달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강하게 튀어오를 기회입니다. 둘째, 가장 통쾌한 복수는 적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보다 수천 배 더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고귀한 것은 용서입니다. 증오의 족쇄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용서. 셋째, 가족과 부부의 정은 가장 신성한 가치입니다. 돈과 명예는 뜬구름과 같고 오직 진실한 마음만이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하게 살아가세요. 하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람을 심는 자는 폭풍을 거둘 것이고 행복의 나무를 심는 자는 달콤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굳건한 믿음을 더해주기를 바랍니다.